안녕하세요. 산업을파에서드립니다. 인더스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이 앞선 영상에서 에너지 안보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때 에너지 안보는 공급망과 직결되죠. 코비드로 공급망 문제를 경험한 데다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도 다시금 경험했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서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물부터 시작하는 이 공급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리튬이온 배터리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입니다. 이 최종 제품을 만들려면 이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걸 가공하고 제조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완성된 최종 제품을 고객에게 유통시키게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이 전체 과정을 시각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핵심은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죠. 그리고 전기차랑 ESS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한 게 배터리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광물부터 시작하는 배터리의 공급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배터리 중 하나죠. 스마트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 전기차에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죠. 물론 전기차 배터리 전력 저장량은 훨씬 크죠. 갤럭시 S23에 15W시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테슬라 모델 S에는 전력 저장량이 6,600배 정도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죠.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광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좀 낯선 분도 계실 테니까 먼저 배터리에 어떤 광물이 들어가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다시 공급망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어설프게 다루는 건 좀 의미가 없으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컨텐츠를 같이 참고해 주세요. 기본적인 원리는 충전을 하면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가죠. 전기 에너지는 이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원래 자리인 양극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발생됩니다.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둘을 분리해주는 분리막,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전해질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 거죠. 배터리는 이런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원리고 아무래도 좀 직접 보면 더 잘 와닿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해체하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독물질도 있고 또 폭발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바깥에는 이렇게 강철 케이스가 싸고 있죠. 이 안을 보면 얇은 호일 같은 게 말려 있습니다. 아노드, 음극이라고 그러죠. 음극재에는 그래파이트, 흑연이 코팅된 구리 호일이 있는데요. 많은 이온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흑연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고 또 저장했다가 방출하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흑연의 구조가 변화해서 이 저장할 수 있는 이온의 양이 줄어든대요. 많이 쓸수록 배터리가 잘 닳잖아요. 많이 쓸수록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중간에 들어간 흰 종이같이 생긴 거, 이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차단하면서 이온만 통과할 수 있게 분리를 해주고요. 캐소드 양극이죠. 양극재에는 일단 리튬이 들어가고요. 양극재는 배터리의 성능에서 중요한 배터리 용량 그리고 전압과 관련됩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원가 비중이 52%로 높은 편인데다가 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공에서 아직 경쟁력이 좀 낮다 보니까 한국이 가진 기술력, 품질,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양극재는 리튬과 전구체를 배합해서 만드는데요. 이 전구체에 들어가는 광물로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같은 게 있는데 니켈은 배터리 용량, 코발트는 배터리의 수명, 망간은 배터리의 안정성, 알루미늄은 출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 리튬이랑 같이 들어가는 광물로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비율로 들어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리튬을 얼마나 큰 밀도로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용량, 출력, 안정성 같은 이 배터리의 특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3원계 배터리, 4원계 배터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양극 활물질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조금 전에 이 배터리의 용량, 수명, 안정성, 출력이 이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몇 %나 들어가는지 이 구성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걸 보셨잖아요. 배터리를 펼쳐보면 그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배터리 형태는 다르지만 방금 보신 이게 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기본적으로는 방금 보신 거랑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파나소닉의 4680 원통형 배터리는 크기와 용량을 크게 키운 거죠. 근데 수율이 좀 낮아서 양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배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셨잖아요. 다시 공급망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원자재인 광물이 필요하죠. 광물을 캐고 나면 이걸 정제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로 가공하죠. 이걸 가지고 배터리 셀을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거의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전자장치나 센서를 더해서 더 큰 단위인 모듈과 배터리 팩으로 만듭니다. 배터리 팩이 완성되면 이걸 활용해서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같은 다운스트림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그런데 최종 제품인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시장은 2020년 기준 유럽, 중국, 미국 순이잖아요.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가 성공적이면 2030년에 유럽과 미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2140만 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00만 대인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ESS까지 고려하면 유럽과 미국이 큰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배터리의 안정된 공급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친환경 에너지 발전 설비가 다 갖춰지고 다들 전기차 가지고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전력망도 다 갖춰져 있으면 이 연료 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갖춰가는 이 전환의 과정에서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광물을 채굴하고 원료로 정제하고 가공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이 앞단계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큰 편이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8년 매장량을 기준으로 보면 듐은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에, 코발트는 콩고와 호주에, 니켈은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에, 흑연은 터키, 중국, 브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리튬은 50%, 코발트는 76%, 흑연은 100% 수입에 의존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광물의 수요가 커지면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서는 이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문제를 국가의 안보 전략, 국방 전략과 같이 가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리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2의 석유 패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부존량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존량은 실제 생산이 가능한 양이 아닙니다. 워낙 광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리튬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튬이 지구에 존재하는 양이 있겠죠. 이걸 resources, 부존량이라고 합니다. 지구에 얼마나 있는지는 탐사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존량은 탐사를 할수록 늘어나겠죠. 어디를 얼마나 열심히 탐사하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존량 중에서 현재의 기술을 고려했을 때 채산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의 양을 reserve base,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채산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리튬의 양은 부존량의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매장량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리튬이 존재하는 형태나 퀄리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추출 비용에 차이가 나죠. 호주는 광산에서 스포듐인을 채굴하는 경합형 생산 방식을 많이 쓰고요. 칠레에서는 소금호수죠.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합니다. 염수형 생산 방식이라고 하죠. 스포듐인을 가공하면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둘 다 생산할 수 있는데요. 투자 비용은 낮지만 어쨌든 광산에서 캐내야 되는 거니까 이 운영비가 좀 높은 편이죠. 반면에 염수 방식으로는 탄산 리튬만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수 방식으로 수산화 리튬을 얻으려면 추가적인 가공을 위한 투자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은 낮지만 투자 비용이 높은 편이죠. 또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도 매장량이 10% 수준, 생산량도 14% 정도거든요. 적지 않죠? 하지만 처리 비용이 높은 편이라 중국도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가 가공을 합니다.
리튬 하면 남미 삼각지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 세 나라를 말하죠. 남미 삼각지대에 리튬 매장량이 절반 이상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절반 이상, 이건 부존량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리튬이 있긴 한데 채산성 있게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매장량으로 카운트를 할 수가 없죠. 볼리비아 같은 케이스 때문입니다. 볼리비아의 리튬 부존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볼리비아는 우유니 호수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소금 호수죠. 2019년까지 볼리비아의 대통령은 사회운동가 출신 좌파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볼리비아 역사상 최장기간 집권합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단순히 리튬 채굴권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이 가공이랑 배터리 생산까지 볼리비아에 직접 하길 원했죠. 그런데 공장이 있으려면 숙련된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 볼리비아의 리튬을 개발하려고 했던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 12월 독일이 이걸 하기로 합니다. 독일 ACI 그룹의 스핀오프인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라는 회사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볼리비아 정부와 리튬 채굴권 계약을 맺는데요. 가공 공장을 세우는 조건으로 2022년부터 70년 동안 연간 최대 4만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계약을 맺죠. 그런데 1년 만에 모랄레스가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들고 특별한 설명 없이 이 계약을 엎어버립니다. 개발권의 수익 분배를 놓고 이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반발해서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황당하죠. 정부랑 했던 계약이 갑자기 무효가 된 거잖아요. 심지어 이 회사의 이사는 라디오 뉴스로 해당 소식을 접했다고 하거든요. 라디오 뉴스로 3억 유로가 날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2019년 부정선거로 모랄레스가 물러나고 루이스 아르세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지만 이 독일 기업과의 리튬 계약을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되살릴 의지가 없었고요. 결국 독일 기업은 3억 유로, 한화로 4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날리게 되죠. 현재 볼리비아의 염호는 CATL을 포함한 중국 업체가 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이 사건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시점 이후로 미국과 유럽의 리포트에서는 리튬 매장량을 판단할 때 아예 볼리비아의 리튬은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자원 개발은 민관 협력이 중요하죠. 특히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건 기업이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얼마나 묻혀있는지 이 부분보다도 실제로 채산성 있게 채굴이 되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채굴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2022년 기준 글로벌 리튬 생산량은 전체 매장량 중에 0.5% 수준입니다. 또 미국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걸 안보 문제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미국에 광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4% 정도가 미국에 있다고 해요. 중국은 7.9% 정도고요.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또 이건 좀 의외였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리튬 생산에서 선두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미국에서 발명된 거죠. 하지만 1990년대 남미에 저렴한 리튬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리튬을 생산할 유인이 없었고요. 또 자연을 파괴한다고 지역의 반대가 심해서 생산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라이센스를 줘버리죠. 현재 미국 내에서 리튬을 생산 중인 곳은 네바다주 실버피크라는 곳에 있는 광산 한 곳뿐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전기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왔잖아요. 거의 한 10년 앞서서 시작했죠. 그동안 리튬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산업을 구축하는데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세계 3위의 리튬 생산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좋은 리튬 자원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생산은 16%에 그치지만 가공 단계는 좀 다르죠. 원료 가공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2022년 기준 리튬 가공의 65%가 중국에서 17%가 칠레에서 이뤄지고요. 수산화 리튬을 재련하는 건 75%가 중국에서 이뤄지거든요. 일단 가공 비용이 낮고요. 또 추출도 그렇지만 가공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유해 물질도 배출되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이 환경 오염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기준이 좀 낮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채굴한 광물도 중국에 보내서 가공을 해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이렇게 앞단의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배터리 소재 생산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죠. 양극재 소재의 70%, 음극재 소재의 85%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중국은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원 개발은 양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자원 탐사, 시장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 타당성 조사, 건설의 생산 최적화까지 하려면
실제로 광물이 생산될 때까지 4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국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광산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했었고요. 바이든 정부도 연방정부가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중요한 광물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게 국방물자 생산법 DPA를 발동했습니다. 미국에서 기후변화는 정치적으로 갈리는 이슈였잖아요.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나중에 바이든은 사과하면서 다시 가입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이 공급망 이슈는 정당을 넘어서는 국가 이슈라는 걸 알 수 있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이 미국 내 가공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 리드 타임이 있다 보니까 투자가 이뤄지고 실제로 생산이 되는 데까지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리튬의 정제와 가공은 아직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크게 세 방식으로 중국의 비중을 낮추려고 합니다.